America First입니다. 너희들 방위비 안 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60%,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 내지 20%. 내수라고 하는 거, 과거 개념의 내수는 이제 없다. 삼성전자조차도 떨어지고 식품 기업들도 떨어지고. 트럼프 무서워. 트럼프 관세 올리고 나면 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시장이 쪼그라들 것 같아.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김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움직임,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은 바로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America First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거. America First. 미국 최고다. 미국이 우선이다.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러면 그 이전은 뭐였다는 거죠? America First가 아니면 아메리카가 뭐였다는 거예요? 미국은 맞습니다. 봉이다. 완전히 봉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우리 뜯어먹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는데 그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갔냐? 다 중국으로 갔잖아. 한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전부 니네들이 다 가져갔잖아. 미국에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준 거죠. 압도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현장, 바로 이겁니다. 나토 국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CNN에 나오는 이 기사. 이게 뭐냐? 너희들 방위비 안 내? 저 방위비 GDP의 2% 안 내는 나토 국가 회원국들, 너희들 말이야 되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야, 푸틴 네가 알아서 해, 이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GDP의 2%를 내겠다고 원칙은 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돈 내는 나라는 독일, 폴란드, 이런 나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돈을 안 내는 거죠. 진짜 무임승차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줘? 그래도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돈 안 내? 그러면 나도 너희 버릴 거야. 나 탈퇴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야, 푸틴 네가 쟤네들 접수해라. 돈도 안 내고 지네들 지킬 생각도 없는 애들인데 네가 다 접수해. 라고 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어버린 겁니다. 돈 안 내면 안 돼. 그거는 못 지켜주겠어.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예. 이런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주한미군이 걸려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가 지금 다 이 트럼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러는 게 당연해요. 트럼프가 당연한 거예요. 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미국을 제외한 강대국을 한번 놓고 생각해보자.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 행동 방식이 같나요? 행동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아주 독특한 나라인 거죠.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보통의 강대국은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들 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점령하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계에 무슨 법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원래 법이 없었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법이 생긴 거예요. 무슨 법? 유엔이라고 하는 법이 생긴 거죠.
그 유엔 누가 만들었냐?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법이 생겨난 것이고 그 유엔 헌장에 따라서 평화가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원래 인류의 본 모습, 호모사피엔스의 원래 본 모습, 수만 년을 지속해온 그 본 모습은 뭐냐? 강한 자가 점령한다. 강한 자가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942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 여기에 이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거 누구의 세력권이죠? 일본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소금 운무를 받아들이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힘이 엄청나게 팽창했잖아요. 그리고 영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일본이. 영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밀어줬죠. 그러면서 일본의 힘이 강해졌어요. 힘이 강해지면 뭘 하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확장, 점령, 착취, 지배, 이걸 하는 거죠. 이 일본이 했던 짓입니다, 이게. 자, 여기는 뭐냐? 이 초록색, 여기 회색, 까만색, 이쪽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제3제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제1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제2제국은 뭐냐? 그거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일제국. 제3제국은 히틀러가 만들겠다. 그래서 아리안족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엠파이어이죠. 엠파이어의 우두머리는 황제예요. 독일이 히틀러가 위에 스웨덴, 노르웨이며 뭐 러시아며 쭉 이렇게 폴란드며 점령하고 들어갔잖아요.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겠다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힘이 세지면 정복한다.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요,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군대를 뿌려놓은 나라는 없었어요. 이게 미군 주둔지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점 찍혀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다 미군 주둔지입니다, 이게 지금. 5만 대다 미군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많은 데지. 2만 8천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몇백 명씩, 또 뭐 100명도 안 되는 수준의 미군이 있는 데도 있고, 요 조그만 점들이요. 이게 다 지금 미군 주둔지입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미군이 뭐 하는 건가요, 저기서? 저기서 점령합니까? 저거 가지고 식민지 착취하고 있나요? 이렇게 군대가 깔려 있으면 전 세계가 미국 것이어야 해요. 근데 아니야. 오히려 자기 돈 내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한 나라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미군 이런 데는 한 30년 전부터 야, 너희도 좀 돈 좀 내라. 그래서 우리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다 미국이 낸 거죠. 우리는 돈 안 냈어요. 물론 미군 기지는 제공을 해줬지만 그 땅, 우리는 돈 안 냈어요. 다 자기들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군들 대부분 다 미국 돈으로 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를 점령한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경찰입니까? 세계의 경찰이에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무역을 위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이상한 나라인 거죠. 그럼 미국은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 사람 때부터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겁니다. The responsibility of the great state. 강대국의 책임은 is to serve. 봉사하는 것이다. Not to dominate.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입니까? 섬기는 거는 약소국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왜? 무엇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그 이전까지는요 고립주의였어요. 끼어들기 싫어했어요. 왜? 아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나라들하고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거였고, 이 미국 대륙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건 뭐 굳이 상관 안 해도 돼.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네? 아니, 저 재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멀리 있는 애들이 기어이 배를 타고 와서 비행기로 그 하와이를 공격을 했잖아요. 기어이. 야, 이게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플러스 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주의 크리스찬인 거죠.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굉장히 큰 세력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성경적인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겠다. 세계에 악당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을 자유주의적 외교라고 부릅니다. Liberal diplomacy, liberal foreign policy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은 거기에 입각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심지어 그래서 사실은 주권 국가에다가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도 미국은 했죠. 독재 국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니 무슨 이 마두로니 이런 사람들, 이 독재 인권 탄압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를 해요? 제재를 가합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독재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독재는 안 돼. 그런 정도까지 정말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경찰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죠. 네.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벌어질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경찰로서의 미국이 해왔던 기능들, 그게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서서히가 아니고 아마 매우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국주의의 부활, 강대국이 자기 힘을 외부로 투사하는 거죠. 네. 이미 시작됐죠. 이미 푸틴이 이걸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10년 그 무렵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데 그 옛날에 위성국가였잖아요. 그 조그만 데에 가서 한번 건드려 본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래서 옆에 것도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그 크림반도 이런 걸 해봤는데 뭐 경제 제재만 좀 하고 내버려 두네 그냥. 이제 간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겁니다. 뭐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뭐 나토가 동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아서 난센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강대국의 본래 본능이에요. 그게 힘이 있으면 확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는 어디냐? 그 다음엔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다가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을 해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절반쯤은 넘겼어요. 왜? 좀 싸우라고. 대신 싸우라고. 네가 좀 버텨줘야겠어. 근데 그 무기가 뭐냐면 소련제 무기입니다. 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무기, 미국 표준, 나토 표준을 따르는 새 무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폴란드는. 나토 국가한테 가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대표적인 데가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죠. 그래서 거기에 방산업체들, 라인메탈 같은 데 가서 주문을 한 거예요. 몇 년 기다려야겠는데? 제조 능력이 없거든요. 당장이 급했는데 지금 자기는 당장 언제 푸틴이 쳐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기다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온갖 무기 업체들을 다 뒤져본 겁니다. 폴란드가.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폴란드뿐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여기 쫙 줄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특히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넘어가면 더욱더 급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무기업체들이 그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의 생산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 과거에 자기 영토였던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 자기의 영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러시아야? 나는 우크라이나야. 나는 폴란드야.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자기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찾고 싶은 거죠. 푸틴만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인들 다수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제국. 이거 지금 부활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 트럼프는 다른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걸 뻔히 알잖아요. 미국이 빠지고 나면 미국이 돈의 한 절반 정도를 댔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나머지 국가들이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부담스럽겠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지쳐서 탈진할 때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또 이쪽 동아시아는 어떠냐? 중국이죠. 중국이 과거 명나라 때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죠. 중국몽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 명나라 때 중국이 어떠했느냐? 동아시아 일대, 이 아시아 일대가 다 자기 거였잖아요. 그 질서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해상 세력권 개념도입니다. 저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제1도련선, 요 도련선이라고 하는 건 아일랜드 체인이에요. 섬으로 쭉 연결된 이 컨셉. 이거는 뭐냐? 이건 중국의 내해예요. 중국의 영토에 저거. 일본까지 다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죠. 요거는 미국 여기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정도. 오키나와니 괌이니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것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미국하고 같이 지배한다. 라고 하는 개념.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모든 행동들을 보면 이런 걸 추구하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남중국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저기 암초들 거기다가 군사기지 만들어 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요. 해사재판소가 그거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국제해사재판소가. 그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야 거기 우리 영해야. 베트남도 그쪽에는 야 이거 우리 영해야. 근데 중국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여기 다 내 거야. 하고 그냥 실효 지배를 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항행의 자유니 해서 그 대만 앞바다 가서 항공모함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시위도 해보고 그러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안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라들마다 변해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아니었던 지도자도 독재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르도안 같은 사람, 터키, 헝가리의 오르반, 트럼프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나라들이 다 독재 국가들입니다. 지금 벌써 많이 퍼져 있는 상태. 자, 경제적으로 보면 어떠하냐?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60%,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 내지 20%. 트럼프는 다자간 협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대1 협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제품마다 다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타겟이죠. 트럼프가 타겟으로 삼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그거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제일 큰 나라가 중국, 대만, 한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산업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제조 강국들이 다 그 타겟입니다. 그 한국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20% 맥시멈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너 우리 물건을 안 사가고 팔아먹기만 하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충분히, 그런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보면 말이죠. 저 미국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요. 이것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모습은 어떠냐? 이게 여기가 미국의 관세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관세예요. 여기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관세가 요거 거의 0이죠. 이때가 WTO 체제가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체제예요. 한미 FTA. 이 북미 세 나라도 나프타라고 하는 거, 삼국 자유무역협정, 뭐 이런 거 다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나라들과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죠. 근데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1930년, 40년 이럴 때 보세요. 심지어 여기 관세가 품목에 따라서 70%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전체 평균이고 이건 품목에 따라서 최고 관세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관세가 엄청 높죠. 특히 언제가 높았냐면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의 대공황으로 번지거든요. 저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 미국이 관세를 그렇게 엄청나게 올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그렇게 했죠. 다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무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무역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라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졌고 1942년부터 2차 대전이 터졌죠. 2차 대전이 전쟁 중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무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말부터 해서 세계 무역이 극도로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전쟁까지 터지고 거기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미국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선진국들 자기 편 소련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소련은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도. 자기 편들을 불러 모아서 미국 동부의 브레튼우드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의 그 호텔에서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싸움도 이제 끝나가니까, 전쟁도 끝나가니까 사이좋게 삽시다. 자유무역 체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전 세계 통화는 달러인 거야.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내가 금으로 다 바꿔줄게. 그래서 금 태환 제도를 그때 본격화. 그러니까 달러는 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971년에 깨지게 되는 건데, 달러는 금이었습니다. 달러 중심 체제, 그리고 가트라고 하는 또 현재는 이제 그 WTO로 발전해 있는 그런 서로, 야, 우리 서로 관세 낮추자.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전 세계가 경제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20, 3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아주 예외적인 기간이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보면 관세들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미국 관세도. 저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남한테 판매하는 거, 수출하는 거 좋지만 수입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다 막아놓으려고 그러죠. 어느 나라 다 그렇거든.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인간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었던 리더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야, 그러지 말고 다 같이 낮추자. 그러면 다 같이 좋잖아.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귀. 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서부의 그 러스트 벨트, 즉 망한 공장이 망하면서 가치 실업자가 된 저학력 백인들, 이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거죠. 원한이에요, 정말로. 누구에게? 일본, 한국, 대만, 중국. 그 중에서도 중국, 가장 최근이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실업자로 만들었어.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가져갔어. 다시 되찾아와야 돼. 트럼프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강대국의 본래 모습, 다른 강대국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원래 강대국의 본성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이상했던 모습에서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한 미국, 그들이 깔아놓은 그 지각판 위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근데 그 지각판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트럼프 1.0 때에는 요걸 전체라고 보면요. 트럼프 2.0 때 앞으로 100%가 다 부과가 되잖아요. 트럼프 1.0 때 2016년부터 트럼프 1기 때는 저만큼 부과가 됐었어요. 앞으로 부과될 거는 이거예요. 모든 제품,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 대상이 누구냐?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이게 주 타겟이 되는 거죠. 왜? 너희들이 미국에 팔기만 하고 사가지는 않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이 저기 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스트 벨트. 또 WTO도 보시면요. WTO도 보시면 개도국 지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그래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소득이 낮은 나라하고는 규정이 서로 달라요. WTO가. 그래서 개도국들은 많이 봐줘요. 관세를 꽤 유지해도 그냥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나라로 수입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놓으면서 수출하는 거는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산물 시장을 막아놓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였던 겁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한국 농산물 미국에다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 그럼 미국 농산물도 한국에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지. 왜 달라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보통의 강대국, 보통의 나라들이 하는 행동 방식이고 미국도 그렇게 회귀하고 있는 것이죠. 네. 10월 24일이군요. 10월 24일 날 IMF 회의 모습을 좀 찍은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 무역 장벽을 높이죠. 저 미국이 높이고 나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럴까? 다 따라서 하게 되죠. 왜? 나만 왜 당해야 되는데? 1930년대에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전 세계가 다 따라했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걱정거리가 뭐냐면 구제금융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빚이 늘었어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우리도 부채 많이 늘었잖아요. 코로나 대책한다고 다 국채 발행하고 돈 빌려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대책을 했던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 나라들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문제는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데 나라들, 저 중남미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나라들 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부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단위가? 그 나라 돈이에요? 아니면 달러예요? 달러죠. 지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대표님 잘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왜 그러냐? 트럼프가 되면 미국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는 세금은 줄이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 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줄여주고 다 그러니까 법인세 다 내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나죠, 기업들은. 이윤이 커질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세수가 줄어드는데 트럼프는 돈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럼 국채 발행해야 되죠. 국채를 발행할 게 너무나 뻔한 거예요.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지죠. 예.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미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달러 값은 오르죠. 이런 원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 달러 값이 올라요. 우리나라도 1370원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400 넘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달러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달러로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괴롭죠. 그걸 점점 더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이했잖아요. 환율이 치솟으면서 갚아야 될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달러로는 같은데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예.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국가 부도가 나는 상태에서 그거를 구제해 줬던 기관이 어디입니까? IMF잖아요. IMF잖아요. 이 IMF의 주인은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되냐?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1998년에 IMF가 봐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한테.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수출입도 못해요. 수출입도 다 중지가 됩니다. 왜? 누가 한국하고 거래하려고 그랬어요? 당장 돈 튈 것 같은데. 안 팔죠, 한국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해주는 기관이 IMF였거든요.
IMF가 미국이 빠지고 나면 그렇게 못하죠. 또 최근에 들어서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계속 커져 왔거든요. 한 가지 요인이.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라는 요인이었어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다가 그 인프라 시설들을 많이 갖다 건설해 줬잖아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그 돈 빌려준 돈입니다. 원조가 아니고 돈 이자 다 제대로 받는 중국의 그 국영은행들이 갖다 다 빌려준 거예요. 대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거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벌리는 인프라 투자를 해준 게 아니고 중국의 목적에 맞는 인프라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대전이 터질 때를 대비한 인프라들을 깔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면 그걸 누가 봐줘야 되느냐? 그걸 그러면 중국이 봐줘야 되잖아요. 중국이 안 봐줘요. 그 IMF가 그 나라들은 중국에만 빚을 진 게 아니고 이쪽 그 서방 국가들한테도 빚을 졌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에도 이제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파리 클럽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채권자 모임이죠. 그 회의를 IMF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거기 안 들어와요. 내가 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들어가야 돼? 난 안 들어가. 내가 준 채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중국은 삭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IMF의 입장에서 보면 구제금융 해주고 싶겠어요? 구제금융 해주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안 해주고 싶죠. 그래서 구제금융이 정말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아예 IMF 자체도 하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싼 지금 세계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나라가 쪼그라들러 가고 있는 것이죠. 네. 합계 출산율 0.7. 남녀 한 쌍이 0.7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한 35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3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젊은 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이 0.7이 되는 거예요. 노인은 꽤 있겠죠. 가임 인구가 아닌 노인들은 뭐 꽤 있겠지만 아직 안 죽었으니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2명이 0.7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0.7명이 또 30%가 돼. 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년 지나고 나면 2명이 0.2가 되는 거네. 소멸이죠. 노인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돈 안 쓰잖아요. 실버 산업이나 돈 좀 상조 뭐 이런 거나 좀 비즈니스가 될까? 장례식장 뭐 이런 거? 하지만 제대로 된 산업은 그 인구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출산율이 늘어날 거냐? 저는 never, 아니에요. 왜? 이게 돈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절대 해결 못 해요.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병역 의무처럼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무슨 말이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모든 걸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 인구가 얼마냐면 80만이에요.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3만 4천 달러잖아요.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예요.
내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내수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수 같은 건 아예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냥 세계가 자기의 시장인 거죠. 세계가 자기의 시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수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인구조차도 국내에서 돈 잘 안 써요. 연휴만 됐다 그러면 공항이 미어 터지잖아요. 돈 모아서 외국 가서 돈 써요, 이제. 그러니 국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국내 식당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지 않아. 틈만 나면 돌아다녀.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수라고 하는 거, 과거 개념의 내수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시대. 어떻게 생각하면 국내 시장이라는 건 사라지지만 전 세계가 시장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었다. 우리가 성공해왔던 그 지각판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변형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998년 국가부도 그 직전에서 이거를 세계에서 아마 가장 훌륭하게 이 위기를 넘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나면 이거 구제금융 받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르헨티나 여러 번 받았죠. 대부분 다 계속 부도가 나요.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깨끗하게 해결했죠. 그리고 그걸 거치면서 1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가 된 겁니다. 그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우리는. 그 비결이 뭐였느냐? 우리가 거쳐왔던 그 현상이 뭐였느냐? 환골탈태입니다. 고객 중심주의, 또 근무 시간에는 무조건 일만 한다? 근무와 근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근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긴 해요. 그게 업무 추진비.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가족하고 밥 먹으라는 건지 업무를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국인이 선진국의 근로자, 선진국의 비즈니스맨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기업들이 돈 안 벌리는 비즈니스를 다 쳐내고 구조조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돈 잘 버는 것만 가지고 재출발하는 과정. 이런 거였죠. 정말 훌륭하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해낸 겁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큰 변화,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미 코스피 같은데 주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돈을 푼다고 하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그것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삼성전자조차도 떨어지고, 식품 기업들도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트럼프 무서워. 트럼프 관세 올리고 나면 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시장이 쪼그라들 것 같아. 라고 하는 타당한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조선회사들. 트럼프가 윤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첫 번째 통화에서 조선업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미국 해군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첫 번째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기회예요. 현재처럼 하면 꼬꾸라져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조 능력입니다. 미국이 잘하는 거 있어요. 설계.
설계 잘합니다. 미국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조하는 겁니다. 그거 못해요. 그 인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어디로 갔을까? 그 인력이. 그 기능이 중국으로 다 간 거죠. 미국은 그래서 상품의 컨셉 잡고 그거 설계하고 해서 그거를 해놓으면 제조, 손발이 되어서 그걸 만드는 대부분의 기능은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대한 파운드리가 된 거예요. 우리 TSMC가 파운드리잖아요. 예,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제조, 그 설계하면 그걸 TSMC가 갖다가 다 제조하잖아요. 중국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제조 상품에 대해서 파운드리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중국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은 설계 능력밖에 없는데 제조할 수 있는 손발이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잖아요. 그건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 걸려서 그게 중국으로 그 기능이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꽤 많이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만입니다. 일본 너무 늙었어요. 대한민국, 대만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또 조선, 원전 중에서도 원전 설계가 아니고 원전 건설, 또 원전 원자로 제조, 이런 것들이에요. 설계는 미국이 훨씬 잘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뭘 잘하느냐?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도 다 제조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제조 능력이 있어요. 그 제조 능력, 그걸 팔아야 해요. 그런데 상품을 팔기는 매우 어려워져요. 관세 때문에. 하지만 제조 능력은 그들은 제조 능력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야 돼요. 미국은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해요. 물건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받아들일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가 최저임금 근로자, 불법 이민자, 이 사람들은 추방을 해도 기술자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 자기들 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인재 유출이죠. 이걸 인재 유출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와, 이제는 이 시가총액 보니까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서서 최고가 됐어요. 세계 1위. 자, 저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어 이름이 황인훈이에요. 이 사람은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이 됐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만에 돌아와서 지금 한자로 쓰여진 자기의 이야기를 대만 사람들, 자기 동포죠, 그러니까. 하고 같이 모여서 막 축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인재 유출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세력권이 넓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인이 미국 가서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거는 한국의 세력권이 넓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고립되지 않고 한국과의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잖아요.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이 1980년대 무렵에 망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로 넘어갑니다. 실리콘밸리에 가서 초기잖아요, 그때가. 실리콘밸리를 사실상 저렇게 크게 키워놓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고립되지 않고 고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국을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 나라는 미국도
실리콘밸리도 이스라엘인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건을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관세를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물건을 수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은 필요해. 산업이 필요해요. 한국인이 거기를 넘어가면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국의 세력권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당사자 또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윈윈이 되는 거죠, 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만이 아주 그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젠슨 황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그 대만 사람이에요. 또 야후 창업자 제리 양, 또 엔비디아,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잘 상대가 안 되지만 AMD라고 하는 데도 있죠. 네, 그 GPU 만드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만드는 AMD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 CEO는 리사 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만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TSMC의 비즈니스도 사실은 그 네트워크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포장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포장 기술도 다 손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기능을 우리가 거기다가 팔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직접 가시든 아니면 뭐 그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운 방식이 분명히 나올 거다. 왜? 그들에게 그런 기능이 약하니까. 두뇌만 있지 손발이 매우 약한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서유럽, 유럽의 선진국들 다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큰 그림은 보이지만 관세가 높아질 거고 우리의 시장이 좁아질 거고 물건이 국경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식품 산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이 쉽지 않다. 불당면 같은 거 정말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슈퍼에 한 벽면이 다 불당면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슈퍼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한국 이 K컬처가 정말 탄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험도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 우리의 노하우.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이 최강이었는데 중국은 이제 거기서 배제된다. 그러면 나는 중국이 빠진 시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기회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